2019년 7월 1일에 텍사스 원정길을 떠난 에인절스가 묵던 호텔에서 에인절스의 27살 자완투수 타일러 스켑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009년에 사고로 사망했던 닉 아덴하트에 이어서 이로써 에인절스 선수 중 시즌 중에 사망한 선수는 총 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인절스는 팀의 액티브 로스터에 있는 선수가 8번째로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불명예스럽게도 이 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일러 스켑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면서 메이저리그의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 맷 하비가 주요 증인으로 출석을 해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뉴욕 매치는 올해 역시도 스캔들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1986년에 NBA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보스턴에 지명된 렌 바이어스가 NBA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교인 메릴랜드 대학으로 돌아가서 파티를 벌이던 도중에 마약 복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미의 많은 스포츠 리그들과 많은 스포츠 팀들은요, 10대 유망주의 관리 및 그 선수를 드래프트하기 전 그 선수들의 과거나 주위 환경조사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고요, 데뷔 후에도 선수 관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10년대가 지나서도 각 리그와 팀들에서는 종종 이런 마약 관련 사고가 터지기도 하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시도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 메이저리그는 타일러 스켑스까지 포함해서 총 3번의 큰 마약 사고를 겪었습니다. 류현진과 데뷔 동기였던 호세 페르난데스의 경우 많은 관계자들과 팬들이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발 등판 일정을 조정했던 호세 페르난데스는 지인들과 보트를 타고 마이애미 앞 해변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호세 페르난데스가 코카인과 음주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의 경우가 시즌 중에 벌어진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로이 할러데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로이 할러데이 역시 사망 후 부검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로이 할러데이에게 발견된 마약 성분은 암페타민과 모르핀 등을 비롯한 치료용 목적의 약물들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로이 할러데이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오랜 투수 생활로 인한 등과 허리 그리고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와이프에 의하면 때로는 경기가 끝나고 집에 와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잠을 들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로이 할러데이는 어느 정도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가 은퇴한 2013년과 2015년 두 번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었다고 합니다. 경비행기 조종 자격증이 있는 로이 할러데이에게 고개 비행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여러 진통제나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로이 할러데이가 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경비행기에 탑승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호세 페르난데스의 경우는 개인의 일탈로, 로이 할러데이의 경우는 약물에 의존하게 된 은퇴 선수가 경비행기를 몰다가 추락한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타일러 스켑스의 경우가 앞에 두 경우와 다른 이유는 호세 페르난데스와 로이 할러데이의 경우 리그와 해당 구단이 선수 개인의 문제로 선을 그을 수 있었지만, 타일러 스켑스의 경우는요, 시즌 중에 그리고 구단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에인절스 구단도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검 결과 타일러 스켑스의 혈액에서는 펜타닐, 옥시코돈, 그리고 알코올이 발견되었습니다. 술과 마약 성분을 함께 복용한 뒤 구토를 했고 자신의 토사물에 질식해서 사망했다는 게 그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옥시코돈과 펜타닐 모두 진통제 역할을 하는 마약성 약품이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의 경우 미국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마약성 약품 혹은 마약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가 결국 문제의 초점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인절스의 직원이었던 에릭 케이를 통해서 구입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에릭 케이가 정기적으로 타일러 스켑스 외에 에인절스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공급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타일러 스켑스 개인의 일일 뿐 구단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에인절스의 입장도 조금은 난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맷 하비의 이름이 등장했고, 게럴 리처즈가 에릭 케이에게 3번에 걸쳐서
$1,700를 지급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맷 하비와 게럿 리차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자들이 발견되게 되고요. CJ 크론, 마이크 모린, 캠 베드로시안, 블레이크 파커와 같은 선수들 역시도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맷 하비는 면책을 조건으로 증언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증언은 다시 한번 더 큰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맷 하비는 타일러 스켑스의 사망 전날인 2019년 6월 30일에 에릭 케이로부터 파란색 옥시코돈 알약 하나를 건네받았지만 에인절스의 텍사스 원정 명단에 자신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통제가 필요 없었고 결국 그 약을 먹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스켑스의 죽음 소식을 들은 뒤 두려움을 느껴서 에릭 케이에게 받았던 알약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비는 스켑스가 등판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진통제를 필요로 했으며 종종 자신에게도 진통제를 얻어갔다고 했습니다. 맷 하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9년 4월에는 스켑스가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딜러를 통해서 따로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선수들이 시즌을 치르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신은 스켑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진통제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덧붙여서 자신과 스켑스는 에인절스의 구장, 클럽하우스, 그리고 덕아웃에서 약을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맷 하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된 재판장에서 증언으로 클럽하우스, 덕아웃, 그리고 구장에서 공공연히 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맷 하비의 증언에 이어서 CJ 크론과 모린 역시도 맷 하비가 이야기했던 경기장, 덕아웃,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약을 복용하고 거기서 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해줌에 따라서 타일러 스켑스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약물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했던 많은 에인절스 관계자들과 에인절스 선수의 진정성에도 금이 갔습니다. 맷 하비는 이날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에인절스로 오기 전에 다른 구단과 함께 할 때도 진통제 역할을 하는 마약성 약품을 계속해서 복용해왔고 그것 이외에도 코카인과 같은 유흥을 목적으로 한 마약 역시 정기적으로 복용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 증언이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테리 콜린스가 등판합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던 테리 콜린스는 뉴욕의 미디어와 가진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매치의 감독이던 시절 맷 하비가 정확하게 무엇을 복용하는지는 몰랐지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맷 하비와 그의 주변 인물들은 항상 문제가 많았었고 구단에서는 그에게 정신과 치료도 권하면서 그를 도우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뉴욕 매치 시절 맷 하비는 정말 유명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한 예로 2017년 하루는 그가 경기에 나타나지 않았고 뉴욕 매치는 그를 징계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맷 하비는 전날 새벽 4시까지 파티를 하면서 숙소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골프를 치러 나갔다고 합니다. 밤샘 파티 후 바로 아침 골프까지 친 맷 하비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그로 인해서 경기장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맷 하비, CJ 크론, 모린 등 총 7명의 전 현직 메이저리거가 증언을 한 이 재판에서 에릭 케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많은 전문가들은 6월에 있을 최종 선고에서 최소 징역 20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의 시선은 뉴욕 매치와 LA 에인절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맷 하비는 증언 중에 구단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자신에게 아무도 마약이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단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는 라커룸, 클럽하우스, 덕아웃, 경기장 내부 등 공공연히 숨기지 않고 마약을 복용해왔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같은 장소에서 이것을 전달하고 전해받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인절스 구단은 에릭 케이의 유죄가 선고된 후 현재의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선수들의 약물 복용 여부에 더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맷 하비의 증언과 테리 콜린스의 확인 사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뉴욕 매치 구단 역시도 최대한 빨리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구단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의 성추행, 단장의 음주운전,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팬 비하 등 지난 몇 년간 다른 구단들이 수십 년 동안 겪을 일을 다 경험한 뉴욕 매치는 이번 시즌 역시 사실상 맷 하비가 뉴욕 매치 시절부터 코카인 복용과 마약성 진통제 복용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시즌을 순탄하게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맷 하비는 이번 증언의 대가로 정부에서는 면책을 받았지만 메이저리그 자체적으로는 맷 하비를 징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맷 하비의 선수 생명은 여기서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맷 하비와 인연이 있는 에인절스와 매츠는 지난 시즌 미키 캘러웨이의 성추문 사건 때도 같이 엮이고 이번 시즌 맷 하비의 사건 때도 같이 엮이는 등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론토 출신이지만 매치에서 데뷔를 했고 이제 에인절스로 이적을 하게 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꼭 부활했으면 좋겠는 그 투수가 자꾸 생각났는데요. 부디 뉴욕 매치와 에인절스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고 제가 생각하는 그 투수는 3탄이 아닌 새롭게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런 투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조금 딴 길로 새긴 했지만 타일러 스켑스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맷 하비의 증언으로 시작된 여러 스노우볼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